독립언론 탐사 기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독한 기자 킨 진행을 맡은 저는 봉지욱입니다. 지난달 검찰이 조작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회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을 때 일부 언론은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뉴스를 내보내며 국정조사에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권력감시와 진실 전달이란 저널리즘의 대원칙은 실종됐고 국민들은 국정조사로 무엇을 새롭게 밝힌 건지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중요했는지 지금부터 독한 기자 킨에서 분석해 봅니다. 첫 번째 코너 치킨쇼입니다. 베테랑 탐사 기자들과 함께 쏟아지는 뉴스 속에 숨겨진 맥락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진, 한상진 기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일주일 만 아닌가요? 네, 일주일. 예, 거의 매일 만나다가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너무 자주 보고 싶은 모양이죠. 예, 아니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그렇군요. 오늘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네. 예, 내일 오후까지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비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예, 그 동안에 상당히 이제 가물었죠. 근데 지금 어쨌든 뭐 단비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비가 끝나면 이제 진짜 여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더위가 온다. 뭐 그래도. 진짜 더위가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타이틀 소제목이 검찰 범죄 특검만이 답이다. 관련해서 우리 간달프 김용진 기자님께서 언론들이 하도 국정조사 관련해서 기사를 안 쓰니까 본인이 이제 기사를 직접 쓰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 하는 50가지 이유 이런 타이틀로 했는데 타이틀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 이제 어떤 사안이 복잡하잖아요. 뭐 짧은 이런 이제 그 뭐 헤드라인 가지고 그 전체를 다 이제 함축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일부러 좀 길게 갔습니다. 진짜 50가지가 찾아진 겁니까? 저거는 이제 지금 국정조사가 그 회의가 1회부터 11회까지 총 11번 열렸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안들이 논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다룬 사건은 총 7가지였죠. 근데 그 7가지 사건을 두고 이제 국회에서 쭉 거론한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까 아니 근데 이게 숫자가 굉장히 그 한 50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내용이 엄청나게 반대인데 이거 혼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아니 뭐 혼자 해야죠. AI도 좀 활용을 하시고요. 뭐 AI도 여러 종류로 활용해요. 여러분께서는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진짜 AI를 활용을 잘 하십니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봐서는. 아니 근데 이거 기사를 50개를 쓰실 건 아니죠? 기사를 이제 한 번도 안 보셨죠? 저는 봤어요. 저도.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이게 한 2주 전에 이제 시작했죠. 그 해가지고 지금 이제 3건이 지금 나왔는데 그 기사를 이제 한 건마다 한 몇 개 이제 케이스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기사까지 해가지고 총 7개 케이스를 다뤘어요. 알겠습니다. 그 조작 기소 특검 말고 검찰 범죄 특검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먹히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안 먹혀요? 설문조사를 제가 제 개인 채널에서 해봤어요. 조작 기소 특검이 1등. 아니 그러니까 조작 기소라는 게 이미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익숙한 그런 용어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 체크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만들어야죠. 검찰 범죄 이게 더 입에 딱 붙긴 하는데. 근데 이미 진짜 언론에서 조작 기소로 네이밍을 해버려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3편 썼고 한 10편 정도 쓸 예정이시죠? 예, 그 케이스가 한 50개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 보니까 한 7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나눠서 쓰는데 뭐 기사 한 건에 이제 3개 케이스, 뭐 5개 케이스 이렇게 하면 한 10건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작 대상, 그러니까 국정조사 대상 사건이 7개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유형별로 나눠서 뭐 증거를
조작했다든지 증거를 숨겼다든지 뭐 검사실에서 회유를 했다든지 강압 수사, 구금, 권한 남용 이렇게 유형별로 나눴다는 건데요. 7가지로 딱 정리가 됩니까? 이 50가지가? 네, 케이스는 50가지인데 그거를 이제 큰 뭐 유형별로 이렇게 묶어 보니까 이렇게 한 7가지 나눠지는데 아무래도 유형 1, 2로 이제 거기 카테고리를 만든 뭐 증거 위변조, 그다음에 증거 은닉. 증거 위변조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거나 한 그런 이제 증거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들을 이제 취하고 불리한 거는 이제 버리고 그다음에 이게 뭐 버려도 잘 안 되는 것들은 살짝 바꾸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위변조 카테고리를 묶었고 그다음에 증거은닉 이건 아예 이제 검찰에게 불리한 그런 이제 증거는 검찰이 이제 아예 숨겨버린 거죠. 그런 유형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검사실에서 회유하거나 강압 수사 그다음에 장기 불법 뭐 구금 권한 남용 그다음에 뭐 검찰권을 사유한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케이스가 나왔죠. 아니 지금 저 보니까 저희 3명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도 일단은 증거 위반조 그리고 권한 남용 검찰권 사유화 3개는 그냥 눈에 딱 들어오네요. 딱 들어오죠. 3케이스에 우리가 딱 적용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뭐 남욱 변호사랄지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협조한 이 언론인 수사가 이제 시작된 게 또 유동규와 남욱의 그렇죠. 말맞추기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까지 하면 이제 유형 3 검사실 회유도 들어가겠다, 그죠?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잘 모른다는데 계속해서 알 때까지 질문, 대답을 안다고 대답할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국정조사에서 제일 유명했던 건 그 재창영, 정영학 녹취록 위변조였잖아요. 그러니까 녹취록을 조작한 거죠. 이거는 뭐 이제 다 전국민 듣기 평가가 돼 있어서 재창영을 실장님으로 바꿨다. 이거는 정진상 실장을 약간 뇌물 사건에 끼워 넣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게 있고 뭐 강백신 전 부장검사 수사팀장 같은 경우에도 요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인정한 재창영으로 들리는. 그다음에 또 뭐 제가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다룬 게 이제 정영학 USB 엑셀 파일. 이것도 이제 뭐 대장동 관련해서 평당 1,4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이제 이거는 검찰에서 이제 변조를 해버린 걸로 지금.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정영학 회계사가 USB에 자신이 대장동 그 업무를 봤을 때 있던 자료들을 담아서 냈는데 그 이제 회계사다 보니까는 그 산식을 엑셀 파일에 넣어가지고 평당 1,400 하면 전체 이익이 얼마. 평당 1,500 하면 그러니까 토지 분양을 할 때 1,500 하면 전체 이익이 얼마 이건데 원래 정영학 회계사는 1,400만 원만 넣어가지고 한 4천억 나오니까 저기 성남시 절반 2천억 정도 그리고 우리 2천억 정도 이렇게 예측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이 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검사가 이게 남재영 검사입니다. 1기 수사팀인데 남재영 검사라고 이분이 그 엑셀 파일 형태로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1,500을 넣어가지고 출력을 한 다음에 증거 기록으로 낸 거예요 재판부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 그렇게 되면 한 6천억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야 니네 6천억 돈 많이 벌 거 다 알고 있는데 1,400으로 일부러 줄여가지고 성남시 조금만 주기로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배임을 구성했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그게 1,500만 원으로 이제 넣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하면은 그게 한 5천억 가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영학 회계사는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한 겁니다. 재판 도중에 정영학 회계사가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부가 이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안 받아들이고 그냥 끝나버린 사건인데 이게 항소심에서는 아마 좀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조금 버는 걸로 속인 거 아니냐 이거였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갖다 넣기 나름 아니에요. 그렇죠. 1,700이고 1,800이고 넣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남재영 검사가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사 그때 나왔잖아요. 박환택 변호사. 박환택 변호사가 국정조사에서 그 증언을 본인이 직접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남재영 검사가 박한택 변호사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연락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이제 걱정이 된 거죠. 근데 유일하게 대장동 검찰 수사팀 1기 수사팀 중에 남재영 검사만 2기 수사팀 엄희준 강백신 팀에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런 거를 잘하니까 받아주잖아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였습니다. 이런 증거 뭐 변조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대충 그림이 보이네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그래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뭐 간단히 소개할 이제 일본의 그
그 오사카 지금 특수부에서 이제 증거 조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매우 유사해요. 이제 뭐 얼마나 이제 유사한지 그건 좀 이따가 일본 케이스로 한번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근데 오사카 지금은 이거 좀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가보려고. 이번에 지금 이슬기 기자 나왔을 때 그 자백 안 한다고 남욱 변호사는 그 구치 가면 2박 3일 있었는데 뭐 한 500일, 600일씩 그냥 구속시켜 놓는다며요. 자백할 때까지. 그 뭐라고 했죠? 그게? 인질사법. 인질사법. 인질로 그 피의자를 잡아놓는데요.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근데 제가 그때 이슬기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희 뉴스타파의 일본 통 있잖아요. 예. 이범준 전문위원 법학 박사신데 제가 이범준 전문위원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아니 나는 그래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검찰 제도가 네. 선진화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엉망진창이다 저 나라.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주적이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범준 기자 얘기는 뭐냐면 그런 면이 있긴 하대요. 근데 같이 봐야 될 게 또 이런 게 있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일본 검찰 특히 일본 검찰의 특수부에서 기소하는 사건은 99.99% 유죄가 난다는 거예요. 무죄를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 검찰 특히 일본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시작을 하면 판사들도 법원도 저 사건은 분명히 유죄가 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름 재량권을 발휘해서 검사들에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범준 기자는 뭐냐. 이범준 기자는 너무 일본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범준 기자는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만약에 특수부에서 뭔가 수사를 했는데 무죄가 났다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뭐 이 말이 100% 다 뭐 납득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부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부보다 무죄율이 훨씬 높잖아요. 네. 특히 예전에 대검 중수부 같은 경우는 무죄율이 거의 30%대였었으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수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수사도 벌이고 뭐 이렇게 또 보면 우리나라 검찰이 또 일본보다 더 문제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 독자분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댓글에 속보를 올려주셨는데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맞네요. 지금 이게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혐의는 이제 김수현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게 이제 이분이 혐의를 많이 받는데 제일 딱 떨어지는 걸로 했겠죠 뭐. 예. 그러니까 김수현 관련해서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할 때 무슨 AI로 음성 조작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기억이 납니다. 음성 조작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네요. 굉장히 어렵게 하네요. 이거 작년 사건 한참 된 사건이 한참 아닙니까? 된 사건인데. 근데 이제 와서 뒤늦게 그건 어느 검찰에서 한 거죠?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중앙지검에서. 하고요. 강남서에서 근데 강남경찰서가 좀 이상합니다. 문제가 김세희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지 않았고 10가지 혐의가 넘다 그러던데 사건이 10개 사건이 넘다 그러는데 저 장사의 신인가 그 친구 은현장 씨 네, 맞아요. 대표 보니까 엄청 뭐 사업 망할 뻔하고 많이 고초를 겪었는데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제대로 안 한다고 폭로까지 막 하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제대로 또 수사를 안 해. 그랬다가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수사 안 한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경찰에서 바로 연락 왔다고. 문제입니다 이게. 뭐 검찰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경찰도 비슷하고. 그렇죠. 예. 하여튼 김세희가 만약에 이것도 구속영장 기각되면 이거 더 이게 득이양양할 텐데 어찌됐든 진짜 그 사이버 레카로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만든 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알려주십시오. 속보가 뜨면 알려주십시오. 그 김세희 별로 관심 없으세요? 별로 관심 없어요. 네, 그렇군요. 오사카에 주로 관심이 있으시고. 아니 검찰에 관심이 있어요. 네, 검찰에. 내일 오사카 가시는 거 아닙니까? 내일? 아니요, 네. 아닙니다. 뭐 도쿄 가십니까? 네, 내일 어디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를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 오사카 아까 지검의 이 사건에 일본 신문을 올리셨는데 네. 아사히 신문인가요? 예, 아사히 신문. 이 부분이 맞긴 맞죠? 우리가 이거 일본어 모른다고 이거 아무거나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니죠? 이게 워낙 이제 간단한 한자니까 그 읽으실 수 있죠. 검사는 보이네요. 검사. 네. 압수 자료. 압수 자료. 오, 거기까지 보네요. 네. 이게 이제 검사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이제
변조, 개조를 했나? 이제 그걸 변경을 했냐? 뭐 이런 이제 제목이죠. 근데 이게 개짜가 뭐 의역을 하면 이제 조작했나? 네. 뭐 이런 걸로도 이제 읽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2010년 9월 21일 날 오사카 지금의 이제 이런 문제를 아사히 신문이 이제 일면 톱으로 이제 폭로를 한 건데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형학 USB 엑셀 파일 네. 그 평당 1,400을 1,500으로 조작했다. 그거하고 이제 굉장히 그 행태가 비슷해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게- 이건 이제 날짜를 조작한 네, 거고.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오사카 지금 특수부에서 이제 후생 노동성의 어떤 이제 고위 간부를 타겟으로 이제 수사를 하면서 후생 노동성에서 이제 무슨 증명서를 하나 발급해줘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이제 기소 내용에 보면 날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 이제 플로피 디스크를 압수해서 보니까 자기들 기소 내용하고 다른 거야. 다르죠. 네. 날짜가.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이 이제 이걸 부랴부랴 해가지고 자기들 기소 내용에 부합되게 날짜를 이제 살짝 조작합니다. 네. 조작해서 그걸 출력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사한 기법인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아사히 신문에서 폭로를 해가지고 이게 거의 뭐 저 오사카 지금 특수부부터 뭐 전체 일본 검찰 조직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거죠. 완전 붕괴됐어요. 이걸로. 붕괴. 아니 그거 날짜 한번 바꿨다고요? 네, 날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별짓 그러니까 다 우리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한 50건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 50번 정도 초토화가 돼야 마땅하다 이거지. 맞아요. 일본 사례를 이제 비춰보면. 참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정조사 한상진 기자와 저는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앉아서 우리 사건만 뭐 하는 건 아니니까 국토부 통계자적 사건도 굉장히 많이 다뤄졌잖아요. 그렇죠. 통계 조작 사건 진짜 저는 들으면서 진짜 경악했어요 그날. 네. 네.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어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잘 굴러가고 있다고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네. 그런 사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국토부 공무원과 국토부 소속 기관인 부동산원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초를 겪었던 사실이 국정조사에서 나왔고 여기는 보니까 뭐 재판 받고 있는 공무원이 수십 명인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재판받고 있는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그러니까요.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네.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지도 몰랐고 예. 검찰도 검찰이지만 감사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진짜 듣는데 진짜 경악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검찰보다 감사원이 훨씬 심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그걸 느꼈는데 문제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왜냐? 보도가 거의 안 됐으니까. 거의 안 됐어요. 심지어는 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국토부 공무원들은 공소 취소해 줘야 된다고 거기서 자기들이 공소 취소하지 말라고 국민의힘이 그러는데 이 국토부 공무원들은 너무 억울하니까 공소 취소를 해줘야 된다고 송석준 의원이 한 10번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공무원을 불러다가 네. 임신한 여성을 불러다가 밤샘 조사를 했다거나 그 이제 육아휴직 중에. 예, 육아휴직 중에 그리고 조사를 하던 감사관이 저녁 먹으러 간다면서 나가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술 먹고 조사하고 그리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그 사람의 진술 워딩을 가지고 노랫말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물 복도를 다니면서 거의 폭력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소리 질러가면서 이렇게 위압감을 조성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길래 그걸 지웠는데 나중에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지운 것들이 그냥 버젓이 들어있다거나 지금 뭐 당장 떠오르는 것만도 그런 것들인데 그런 얘기를 진짜 현장에서 당사자한테 듣는데 진짜 저는 그날 깜짝 놀랐어요.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 때 그 7개 사건을 이제 그 도마위에 올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뭐 윤석열 명예훼손 건이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많이 이제 됐죠. 뭐 독자나 시청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알 거예요. 그런데 통계 조작 사건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국정조사를 쭉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죠. 이상하네. 응? 이탈리아 페루자에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봤을까? 아니 이탈리아에도 다 저 인터넷이 다 되고 그래요. 거기도 나름 선진국이에요. 그때 연락이 잘 안 됐던 기억이 있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국토부 통계자적 사건은 국민의힘 의원마저도 재판 끝내고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끌던 감사원이 했던 사건인데 이
통계 조작 사건 보도 행태를 좀 분석해 보셨다고요? 예, 예.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지는 건 예. 2023년 9월 15일이죠. 그때 감사원이 이제 이 부동산 관련 뭐 통계 조작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수개월 동안 감사를 한 다음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예.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보도량이 막 치솟는 거죠. 저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올라온 그런 구간이 보이죠. 저게 바로 이제 감사원에서 발표한 예. 그때입니다. 2013년 9월입니다. 9월. 근데 저게 참 공교로운 게 우리 뉴스타파에 압수수색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바로 9월이죠. 전날. 9월 14일이죠. 네. 아, 나 그러네요.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너무 경황이 없던 것 같아. 그렇죠. 다른 사건에 신경 쓸 우리가 경황이 없어. 뉴스타파에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두 분 그 자택에도 압수수색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이 보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이었네요. 이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때 발표한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뭐 주요 내용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전부 다 검찰이 이제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하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고위 관료 22명을 이제 수사 의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뭐 기사가 엄청나게 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 보도 뭐 전반적인 추이나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023년 1월부터 24년 12월 달까지 2년 동안 예. 통계 조작 이걸 이제 키워드로 해가지고 그 언론진흥재단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빅카인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기사를 다 뽑아 보니까 여기 전국에 12개 이제 전국지 그다음에 5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17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니까 한 805건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 이제 그래프를 그 바로 전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보시면 자 감사원이 발표한 9월 그다음 달인 10월 그다음에 좀 뒤에 보면 2024년 1월 예. 이렇게 이제 시점인가 보네. 기사량이 이제 완전 폭발적으로 치솟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10월은 이제 감사원이 발표한 거고 네. 2024년 1월은 뭐냐면 이걸 대전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해요. 아. 그때 1월 달에 이제 그럼 윤성원 이제 국토부 1차장 제1차관이라든지 이 2명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아. 근데 기각이 돼요. 1월 달에. 음. 또 2월 달에 다시 또 청구를 해요. 또 기각이 돼요. 또 기각되고. 예. 그래서 이제 저때 검찰이 저렇게 이제 액션에 나가니까 기사량이 폭발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검찰이 24년 3월 달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소를 합니다. 근데 기소는 이제 11명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해에 검찰의 그 감사원에서 이제 발표한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게 거품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수사 의뢰한 중에 이제 11명만 이제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5월 달부터 우리도 이제 재판을 받아보면 알잖아요. 네. 이제 공판 전 뭐 준비기일 뭐 이런 게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하는데 그때 바로 이제 재판 시작하자마자 여기 기소된 사람들이 전부 이제 감사원의 강압 조사를 받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폭로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사는 없네요. 자, 그렇죠. 그래프를 아. 보면 기사가 이제 없습니다. 예. 참 희한해요. 대장동 이게- 사건도 지금 야. 대장동 본류 사건 있잖아요. 그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 그 대장동 업자들 지금 항소심 하고 있거든요. 와 기자 1명 내지 2명 들어가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재판이 있었는데 기사 오마이뉴스 기사 하나밖에 없던데. 김종훈 기자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1명이랑 풀러라고 해갖고 기자단에서 대표로 돌아가면서 재판 워딩 받아치는데 어쨌든 그 난리를 쳤던 대장동 그분 재판에 기자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나 이제 검찰에서 발표하면 그냥 벌떼같이 이제 달려들어서 예. 기사를 쓰고 그 뒤에 사실은 여러 가지 새로운 증거나 뭐 서로 이제 쌍방이 다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법정에서 그거는 이제 안 쓰는 거죠. 언론사별로도 좀 분석을 해보면 YTN이 제일 많네요. 예, 근데 YTN은 뭐 저거 24시간 또 저희 뉴스 언론사별 이제 방송하는 보도 빈도 보면
YTN은 이제 매 시간 그 기사를 이제 속보로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걸 이렇게 매 시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다 이제 쉽게 된 면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보면 뭐 세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KBS, 문화일보, 서울신문 이런 순으로 쭉 나가는데 대충 짐작이 되죠. 세계일보가 이제 통일교 계열인데 지난 윤석열, 김건희와 이제 유착이 돼 있었던 한학자 구속돼 있죠. 한학자 아직. 그렇죠. 예, 한학자 아직 못 나왔죠. 예, 아직 한학자도 재판 있고, 받고 있죠. 윤영호 전 본부장도 있고 통일교와 유독 가까웠던 윤석열 정권입니다. 세계일보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때 우리 그 세계일보 무슨 메모인가? 윤영호 메모인가 해가지고 예, 있었죠. 그때 예. 분석해서 뉴스타파 보도하잖아요. 아유, 한참 보도했었죠. 거기 보면 세계일보 자주 나오던데. 네, 세계일보 자주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순서가 세계일보, 중앙일보, 조선, 동아, KBS, 문화, 서울로 넘어가는 이 순서가 말로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빤한 순서로 그렇죠. 가는 느낌이네요, 진짜. 야, 이게 정말 이게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재밌네요. 나옵니다, 그냥. 아니 이거 네, 정말 재밌네요. 정부 광고, 정부에서 언론사에 주는 광고, 정부 광고 집행액이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어쨌든 이게 17개 이제 언론사 중에 뭐 한겨레, MBC 이런 거는 매우 이제 보도량이 적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매체들은 그 당시에 감사원이 발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을 가지고 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면서 이제 조금 보도를 좀 엄격하게 이제 했다고 이제 보면 되고 상위권에 나온 매체들은 그냥 감사원 그다음에 검찰이 부른 대로 이제 네. 그대로 이제 부른 족족 이제 그대로 받아 쓴 거죠. 칼럼 사설은 어떻습니까? 칼럼 사설도 이제 매우 재밌는데 자 지금 그다음 이제 자료 한번 보실까요? 사설 칼럼. 예. 월별 이제 의견 기사 이 추이도 봤는데 전체 기사는 이제 805건이었는데 그 사설 칼럼은 이제 54건이 나왔습니다. 네. 2년 동안.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제 2023년 9월 감사원이 이제 발표했을 때 가장 많았죠.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게 실제 법정 공방이 시작되고 이럴 때는 이제 거의 언론이 이제 다루지 않았다 이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거는 이제 사설과 칼럼을 이제 언론사에서 각 언론사에서 얼마나 썼는가를 이제 집계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전체 기사를 봤을 때는 세계일보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설 칼럼을 보면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네요. 예.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네. 조선일보가. 그걸 이제 사설이나 칼럼으로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저기 목록도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사건. 이거 이제 사설 칼럼을 쭉 한번 보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참 근데 한결 같네요. 조선일보 한결 같아요. 근데 그 이번에 그 유가부스에서 조선일보 좀 밀렸던 것 같은데. 중앙이 밀렸죠. 네, 중앙일보가 네. 1등을. 아마 그게 아마 수십 년 만에 처음 아닌가? 네. 예, 그게 상당히 네. 이제 네. 근데 그 유가부스라는 것 자체가 돈 주고 보는 신문이 몇 분지 이게 믿을 수 없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그거는 뭐 ABC에서 집계를 하는 거니까. 그건 아마 지금 뭐 ABC 자체는 거의 뭐 그 의미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의미 있는 거는 한국 경제 매출액이 조중동을 이제 넘었었다. 넘었었죠. 예. 그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었죠. 그 지금 조선일보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통계 조작 관련 사설 칼럼 쓴 목록인데 9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23년 9월 16일 감사원 발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사이에 사설을 4건을 씁니다. 하루에 한 3개 정도 나가죠, 사설이. 아니 내지 이제 세 개. 보통 2개, 3개 나가는. 2개, 3개 나가는데 이틀에 한 번씩 썼네 사설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상진 기자도 뭐 신문사 출신인데 한 사건 가지고 일주일에 사설을 4개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16, 18, 20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그래도 참 열심히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열심히 하는 건 사건을 인정을 가지고 조선일보가 얼마나 이제 공을 기울였느냐 그런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하는 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조선일보 참 열심히 해요. 여기 이제 첫 사설 제목 한번 보십시오. 예. 전무후무할 경제 통계 조작 정권.
그 사령탑은 문청화되었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런 식이야. 그냥 자기들이 재판을 해버려. 자기들이 지금 결론을 내버립니다. 수사 뭐 끝나지도 않고 이제 막 수사 들어가는데 예. 자기들이 그냥 판결 기사를 써버려요. 그냥. 예. 우리 저희한테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 하여튼 사설도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막 그냥 감사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뿐이야. 예. 이게 뭐 법원에서 뭔가 사실이 확정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조작해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이제 단정식으로 이제 예. 기사를 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런 건 참 잘해요. 이게 좀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사설이 일주일에 4번씩 나가고 예. 기사를 막 쏟아내면 이게 그냥 그걸로 이제 판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여론재판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수사의 방향을 또 정해주기도 하고. 저희 사건 때도 그랬어요. 네. 저희 사건 때도 그렇죠. 저희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이미 저희는 만신창이가 다 돼버려서 맞습니다. 우리 저기 강선모님께서 한학자 구속 집행 정지가 지금 구속 집행 나와 있네요. 나와 있어요? 건강 악화로 건강 악화로 구속 정지가 이달 30일까지 연장됐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구나. 몰랐네. 네, 굉장히 건강한 것 같던데. 네. 예. 지금 이제 우리 그 댓글로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그렇죠. 이제 우리 팩트 체크 잘못된 멘트를 바로 이제 해주고 정정해 실시간으로. 그러면 그러니까요. 대충 해도 되는 겁니까? 바로바로 아니요. 체크를 해주시. 대충하면 폐지되죠. 야, 저거 못 믿겠다. 조작 방송이다 해가지고. 예. 살떨립니다. 자, 이 그러니까, 기사 예. 이제 조선일보 기사 하나만 더 띄워주십시오. 음. 이거는 이제 사설은 아닌데 네. 이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단독 다루고 통계 조작 의혹 국토부 공무원들 문정부서 승진가도 달렸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네. 이걸 보면 자 제목은 단독으로 달았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한번 읽어보면 소스가 어디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렇게. 네. 자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이제 만들어준 자료를 가지고 단독으로 답니다. 응?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통계 조작 사건 가지고 여론몰이를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 정권이 얼마나 이제 나쁜 정권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주입시키는 겁니다. 뭐 단독 금지 법안 이런 거 안 되나요? 너무 단독을 남발해가지고. 네. 근데 단독이 앞에 두 글자 붙어 있으면 또 많이 눌러 봅니다. 그럼요. 네.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진짜 저랬구나 싶네. 진짜. 아니 이거는 저 우리가 그냥 뭐 이런 이제 유튜브 우리 하면서 그 한 30분 동안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기록으로 또 정밀하게 좀 남겨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단독을 붙여가지고 사실상 이런 기사가 뭐 어떻게 이런 거 뭐 단독만으로 또 따로 정리하셨네요. 예, 단독 언론 사별 이제 단독을 달고 이제 나온 기사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한번 봤는데 이거는 또 이제 그 결과가 약간 좀 달리 나와요. 동아일보가 단독이 제일 많았어. 응? 이제 뭐 20여 건이고 뭐 조선일보 그 뒤를 이었고 자기 혼자 써도 그냥 단독 붙이고. 그 이제 이게 동아조선중앙 단독 기사 이제 순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동아일보는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게 딱 그냥 소스가 대전지검 소스로 나오더라고요. 동아일보가 이제 대전지검에 어떤 뭐 핵심 빨대를 하나 꽂고 계속 이제 기사를 썼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단독도 아니야. 누구를 이제 입건했다. 이걸 이제 하루 빨리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내일 누구 소환하기로 했다. 뭐 이런 걸 이제 단독을 달았는데 어쨌든 이 이제 통계 조작 사건 가지고 보도 추이나 빈도 이런 것들 쭉 보니까 한국의 이제 고질적인 그런 뭐 보도 행태 뭐 발표할 때만 반짝 쓰고 그 뒤에는 이제 침묵해 버리는 거 이런 게 이제 너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났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것들. 검찰이 이제 어떤 프레임을 잡으면 그게 바로 이제 여론 프레임으로 바로 이제 고차가 돼버리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명확하게 방향을 함께 정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 만약에 언론이 안 써봐요. 검찰이 뭐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수사 방향을
예. 정하고 검찰과 언론이 서로 유착이 돼서 예. 이런 단독 기사들을 쏟아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진짜 눈에 한눈에 확 들어오면서 의미가 있네요. 예. 예, 뭐 뭐- 굉장히 이렇게 좀 열심히 많이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요.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줄 알았더니 뭐 많이 하고 아니 계시네요. 뭐 평소에 그렇게 예.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처음 봐요. 이렇게 뭘 이렇게 간달프 기자님께서 예. 특별히 뭘 안 하신 줄 알았더니 혼자 몰래 어디 가서 원래는 아니고 이제 예. 늘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거지. 예. 너무 자, 그 마지막으로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자, 15문제 거의 비슷한 얘기. 우리 월별 통계 조작 관련 기사 우리가 요거를 이제 2023년, 24년 거를 봤잖아요. 예. 그럼 이제 2025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봤어. 예. 근데 기사가 현저히 많이 이제 떨어집니다. 네. 전체 기사를 보면 148건 나오는데 여기 이제 25년 4월에 기사가 왜 많이 나왔냐? 요거는 이제 그때 2025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네. 근데 정권이 이제 막 바뀌기 전에 한 달 전에 감사원이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야, 봐라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2년 전 9월 달에 한 거는 네. 중간 결과였어요. 예.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데 최종 결과를 발표하니까 이때도 뭐 조선일보하고 막 달려 들어가지고 엄청난 기사를 써. 그동안에 법정에서 이제 피고인들이 자기 혐의 부인하고 그다음에 강압 조사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그냥 절절히 하고 있는데도 네. 그런 외면하다가 다시 이제 감사원 발표만 이제 받아 적었다는 거지. 근데 그 뒤에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대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해. 드디어 이제 이 뭐 조작, 뭐 강압 이런 것들이 이제 공론화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되기 그러니까 시작하는 저거는 거지. 이제 대선 이후에 정권 대선 이후에 교체고 대선 그러니까 이후에.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정권의 주의와 이런 이제 기사의 향배가 얼마나 또 급격하게 바뀌느냐 이런 이제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이 시기에 단독 기사를 뽑아봤어요. 네. 단독 기사 자료 19번에 야, 야, 한결 이제는 한겨레가 제일 많네. 자 이거는 이제 한겨레가 이제 단독 기사 1위야. 네. 9번 썼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 한겨레가 보니까 법원에 이제 재판할 때 꾸준히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정인으로 나온 사람이건 네.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이건 해가지고 이제 감사원 조사에서 아까 하신 이야기 있죠. 뭐 강압 조사받고 네, 뭐 네, 육아휴직 중에 오전부터 불려나가지고 그 다음 날 새벽까지 네. 조사받았다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이제 정언으로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한겨레가 꼬박꼬박 기사를 썼더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는 것이. 야, 2년. 그런데 이게 이제 매체 파워나 그다음에 전반적인 빈도나 이런 걸 볼 때 초기에 나온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 작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런 뉴스를 소비한 이제 여러 국민들한테는 통계 조작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숫자를 조작했다는 것들이 이미 머리에 각인돼 있는 거지. 네. 이거는 바꾸기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은 그래도 정권 교체되고 나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는 그 언론이 윤석열이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유독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남욱 변호사가 오늘 저랑 매불쇼를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그릴 때 화이트보드에다가 많은 내용들 김만배와 뭐 신앙님의 만남 시간 본인과 김만배의 통화 시간들을 쭉 적어놓고 김만배와 신앙님이 만나서 언론 공작을 펼칠 거를 김만배가 사전에 너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통화가 된 거고 만남 후에도 너한테 내용을 다 얘기해 줬어. 원래 몰랐는데 칠판에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통화가 다 있는데 그 얘기 했겠지 뭐 기억도 안 나는데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할 때까지 숙지를 시키고 근데 진술 강의를 진술 세미나 정도가 아니에요. 진술 특강을 해줬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사가 없습니다. 이게 기사가 지난번에 한 이야기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한 모양이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이제 뭘 적었는지까지 다 이제 이야기를 해도 뉴스공장 뭐 매불쇼 나가봐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참 이거 아쉽네요. 이게. 뭐 우리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죠. 예. 근데 오늘부터요. 여러분께서 새로운 좀 영상을 보실 텐데 영화 족벌 왜 웃으세요? 비운의 명작. 예. 약간 비웃은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영화 족벌. 예. 김용진 감독이 영화 압수수색만 만든 게 아니고요. 데뷔작. 예. 데뷔작은 영화 족벌인데요. 예. 네이버에 그 영화 족벌 검색하시고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십시오. 요즘 평점도 할 수 있던데 이 족벌 두 신문 이야기 이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야기죠 영화. 예. 그 부제가 이제 두 신문 이야기인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야기고 이게 두 신문이 몇 년 전에 이제 창간 100년을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창간 100년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 창간 100년 선물을 하나 주자. 이래가지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족발이 아니고 족벌입니다. 족벌 관객 수 1,105명. 예, 이거 깨지지 않은 기록입니다. 1,705명입니다. 1,705명. 퍼스트 레이디 2가 1,105명. 아니 그런데 내가 이거를 교정을 해주면서 이 참. 제가 볼 때 1,705명도 충격적인데 족벌한테 진 다큐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 족벌이 굉장히 완성도 높은 내용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오늘 어떤 영상을 그러니까 영상을 좀 중요한 영상들을 이렇게 쪼개서 매 회차 좀 보여주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 뭐 우리가 이제 치킨쇼에서 뭐 한국 예. 언론의 문제를 매주 다루지 않습니까? 예. 그 다룬 주제하고 좀 부합한 그런 클립을 제가 이제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길지 않게 조금씩 이제 보면서 언론 개혁이 왜 필요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되겠네요. 언론 개혁이 왜 필요한지 족벌 영상 보시겠습니다. 2003년 2월 25일 대통령 노무현 언론은 또 하나의 권력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합니다. 더욱이 몇몇 언론사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난날 몇몇 족벌 언론들의 횡포를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시대의 언론 행태를 거듭 덜추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었던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싸움이 붙어 있습니다. 왜 언론하고 싸우냐?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제가 싸우는 것인지 오늘 이 말하고 타고 간다고 타고 간다고 긁고 내려서 걸어간다고 긁고 아침 저녁으로 관점이 바뀌면서 두드리면 다 그래 할 말은 합니다. 할 말을 똑바로 좀 해라. 아침 저녁 바뀌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언론 사주의 지분을 낮추고 중요한 결정에는 다수의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언론의 악의적인 오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보장하는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개혁은 자신이 지시한 일이라며 논쟁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행 기자실 제도의 폐해도 지적했습니다. 부처에 고립된 기자실에서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없다며 수준 높은 기사를 쓰기 위해선 정책의 현장을 발로 뛰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언론 개혁을 엄청나게 강조했고 또 본인도 잘못된 언론 보도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임기 중에 기자실을 폐쇄한다든지 많은 시도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죠.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했다는 건 좀 어폐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만큼 언론 개혁에 정말 이제 진심이었고 그런 분이 없었고 네. 정말 이제 노 전 대통령에겐 언론 개혁이 필생의 과제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대를 좀 너무 앞서갔다.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저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중동 같은 그런 기득권 매체가 얼마나 그냥 강하게 반발했는지. 저 때는 유튜브도 없을 때고 대한 매체도 없을 때고 그죠. 그렇죠. 조중동의 힘이 진짜 제일 사실 저는 생각을 해보면 저 때가 제 나이 30대 중반 저도 한참 젊은 기자였을 때인데
제가 그때 동아일보에 있었잖아요. 그 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실 폐지한다고 기자실 제도 폐지한다고 저럴 때 기자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여기 다 노무현 욕하고 저도 같이 욕했는데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저 결정 그리고 저런 발언 저런 그 정책 방향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예, 필요한 일이었어요. 필요하고 바른 방향이에요. 네, 바른 방향이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해결을 했었으면 지금 우리 언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또 어쨌든 이 영상 다시 보니까 좀 네. 감회도 좀 새롭고 좀 그렇네요. 좀 전에 이제 징벌적 뭐 손해배상 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게 이미 2003년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거를 이제 역대 정권마다 한 번씩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저기에 대해서도 얼마나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입법이 된 게 올 7월부터 아마 적용될 건데 네. 징벌적 손해배상 또 안 쓰려고 막 민주당 의원들도 뭐 배액 배상제 뭐 이상한 말을 쓰더라고요. 그냥 징벌적 손해배상제 쓰면 되는데 배액 배상자 이거 뭐 두세 배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금액을 줄이려고 막 하더라고요. 기자들 눈치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무서운 그리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언론 개혁을 말하는 사람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뿐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지난 정권 그 윤석열 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도 이야기가 나오다가 네. 이제 워낙 이제 저항이 심하니까 바로 이제 그냥 뭐 깨갱하고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당시에 그 기득권 매체들이 얼마나 이제 심하게 반발했는지 네. 조금 그 클립이 조금 더 남아 있거든요. 네. 마저 한번 보시죠. 네. 들어주세요.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그리고 보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치 권력이 아니라 견제의 권력으로, 시민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 언론이 아니라 시민 언론이 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언론 자유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으로부터의 자유, 말하자면 금권으로부터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언론 사주가 금권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언론 사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론의 자유입니다. 저도 못 봤는데 내레이션이 없네요. 아니요. 내레이션은 있습니다. 근데 있고 굉장히 적게 있네요. 내레이션이. 예, 그 하여튼 뭐 영화에서 약간 또 파생된 부분을 또 별도로 만든 이제 클립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언론 개혁을 위한 그 다양한 영상을 이제 명작입니다. 명작. 예. 지금 이게 우리가 명작이라고 해서 명작이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명작이에요. 명작. 포털에서 검색했는데 안 보인다고 하시. 그냥 족벌 치면 안 나고 영화 족벌로 예, 영화 족벌 또 영화 신문 족벌로 이야기. 치시는데 두 신문 이야기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예. 이거 다시 보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VOD나 이런 거 볼 수 있나요? 예, VOD 서비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쌉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웨이브나 뭐 이런데. 네, 온갖 곳에서 뭐 네, 있어요. 들어가 보면. 유튜브에도 있어요. IPTV 이런 데 다 하는 네. 거죠.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생각을 어떻게 하셨다는 아니 그게 아니라 관객 수가 1,705명이니까 아니 그때 어떻게 하면 1,705명만 보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절이 이제 코로나 시절이었다. 응? 그렇군요. 예, 극장이 많이 아니, 문을 닫았다. 코로나 시절에 넷플릭스는 매출이 몇 배가 되고 그랬는데 이게 넷플릭스에는 없죠. 영화 넷플릭스는 없습니다. 예, 거기는 없는데 아무튼 유튜브에서도 검색하시면 얼마입니까? VOD가? 지금 뭐
그 1,000원 정도 그냥 합니까? 커피 한 잔 값도 안 할 거예요. 무료인 곳도 있다고 제가 알고 무료인 있어요. 것도. 예. 이거 지금 감독이 모르는데 무료로 누가 풀어버렸나요? 아니 제가 아는 무료도 어떤 있어요. 분이 무료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하, 이제 지하판을 보셨나? 당분간 계속 매주 수요일에 족벌의 이런 주요 포인트들 영상을 예. 공개할 텐데 오늘 확실히 노무현 대통령 저렇게까지 언론 개혁을 강조했었군요. 예, 그렇죠. 그 이제 시대를 앞서가셨는데 우리가 그 시대 그 시절은 이제 좌절이 됐지만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언론 개혁 의지 이런 거는 우리가 그대로 이제 개성해 나가고 네. 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왜 하나 싶었는데 좋은 것 같네요 이거. 네. 왜 저희 뉴스타파 유튜브에서 무료로 하나 공개하고 싶었다고요? 있다고. 예. 모르셨나 보네요. 네? 우리 뉴스타파 유튜브에서 무료 공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무료 공개를 한 적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영화는 지금도? 예. 아니 그거는 다른 버전일 텐데. 다른 버전. 버전을 또 여러 개를 만드셨어요. 이거 또 감독판이 또 있어요. 참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군요. 대부분 이제 우민호 감독이랄지 대감독들이 많이 하는 그렇죠. 감독판이란 건 뭐 쿠엔틴 타란티노나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감독판. 디렉터스 컷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네. 데뷔작을 이제 감독판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네네. 이거는 제 생각에 조금 이재명 정권의 언론 개혁에 발맞춰서 조금 더 이렇게 가감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개봉을 해보셔도 아니 어떻습니까? 그 이제 그런 뭐 보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주더라고. 요 이거는 재개봉해야 된다. 응? 아니 본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새로 만든 줄 알 거 아닙니까? 예, 진짜로 정리하시죠. 네, 오늘. 알겠습니다. 또 어영부영 50분 지나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치킨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코너 독정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